안녕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래 실은 제가 먼저 이게 총론격인 강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영양 선생님과 유지원 선생님이 각각 이제 영양 부분, 간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게 순서인데 제 개인 사정 때문에 제가 순서를 뒤로 밀어서 조금 이제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이제 당뇨병 환자 교육에 있어서 의사가 하는 일반적인 교육 내용입니다. 이게 너무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의외로 가장 기본적인 걸 잘 모르시고 역시 뭐가 잘 안 풀릴 때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서 뭐가 지금 꼬여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뭐 A부터 Z는 전부 다 얘기한다는 건데 그럴 수는 없고 제가 또 그럴 능력도 안 되고 또 이제 듣는 분들도 굉장히 피곤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핵심적인 내가 왜 당뇨병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고 이런 비싼 장비 오늘 지금 장착하신 게 일반 의원에서 이제 비급여로 달게 되면 15만 원 정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계감마에서 한 10만 원에서 되고 또 이제 부착 장착 이제 진료비나 이런 걸 합치면 15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이제 활용을 해보시고 그게 이제 당뇨병 관리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뇨병을 우리가 왜 조절해야 되냐? 그 첫 번째. 제가 화면에서 사라지네요. 이쪽으로 오니까. 지금 뭐 간악 FM에서 또 이렇게 수고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제 위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정면 화면에 보이면 위에 제목이 미세혈관 합병증의 종류라고 있어요. 자, 미세혈관. 우리가 당을 왜 낮추려고 노력하죠? 혈압도 마찬가지고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위 앞에 고자가 붙는 거,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3고라 그러죠. 이 고스톱의 이제 고나 마찬가지인데 높을 고죠. 한자어로 혈당이 높고 혈압이 높고 피 속의 기름기라고 할 수 있는 지질이 높은 것은 왜 우리가 그걸 의사들이 자꾸 낮추는 약을 먹어야 된다 강조를 할까요? 결국은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혈당이 높은 고혈당은 혈관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혈관. 자, 우리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관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 당뇨병이 좋아하는 혈관이 어디냐? 세 군데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눈이죠, 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눈의 망막이라고 보면 눈 검사 한다고 할 때 이 겉에 보이는 무슨 핏줄이 쓰고 눈곱이 끼고 뻘겋게 이제 그 충혈이 되고 이런 걸 얘기하시는 그거 아니에요. 그건 당뇨병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눈 저 안쪽 깊수관 곳에 눈동자가 공같이 있으면 가장 안쪽 바닥, 그래서 바닥 저자를 써서 눈의 바닥에서 안저라 그럽니다. 안저 상태를 보는 게 당뇨병 합병증 검사하고 그쪽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당뇨병 합병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뇨병 환자라면 저는 이 눈 합병증이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이 안 보이니까. 앞이 안 보인다는 것의 의미가 다른 어떤 합병증보다 저는 되게 그게 겁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 혈관 공격을 많이 받는 혈관은 어디냐면 콩팥입니다. 콩팥. 콩팥은 우리 몸 양쪽 이 옆구리 뒤쪽에 등 쪽에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강낭콩 같이. 이 콩팥이 혈관 덩어리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그 어르신들 이게 그 걸르는 채 있죠. 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구체라는 곳이 있어요. 콩팥에는. 거기서 온갖 노폐물들을 그걸로 걸러내는데 몸에 좋은 알부민이나 단백질 이런 유익한 물질은 다시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나쁜 것만 체 밖으로 빠져나가게 해서 소변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 체가 고장이 나면 사구체가 고장이 나면 이게 막 단백질이나 이런 알부민과 같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들이 막 숭숭숭숭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콩팥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고 그랬을 때 치료 방법은 말기 신부전이라 그러죠. 그렇게 되면 투석 치료나 남의 신장을 이식받거나 이런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여기 사진에는 안 나왔지만은 말초신경. 말초신경인데 이 중추신경은 뇌하고 척추를 중추신경이라 그러고 그 외에는 다 말초신경이에요.
그래서 말초신경 중에서 보시면 이렇게 손발을 이렇게 쫙 벌리고 있을 때 몸의 중심에서 제일 멀리 있는 신경부터 공격을 하거든요. 당뇨병이. 그쪽 혈관과 신경을 공격하는데 그게 발끝이죠. 몸의 중심에서 제일 멀리 있는데.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발 관리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겁니다. 발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몸의 중심에서 제일 멀리 있는데 그쪽 신경이 망가지면 막 발이 저리고 찌릿찌릿하고 아프고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아예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발을 자르게 되는 사태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데,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눈이 안 보여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 성인 실명 원인 1위 당뇨병성 망막병증. 그다음에 말기 신부전 투석 치료의 원인 1위 당뇨병성 신장병증.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팔다리가 잘리지 않고 병으로 발을 자르게 되는 가장 1등 원인이 당뇨병성 족부병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발족이죠. 그래서 그 눈이 멀고 콩팥이 망가지고 다리를 자르게 되면 다 셋 다 장애가 되는 거죠.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의 합병증이 무서운 것은 장애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뇨병은 이런 장애를 일으키는 합병증을 일으키는 병이다. 그래서 당뇨병이 죽고 살고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오래 산다. 이건 얘기를 제가 하려는 게 아니고 사는 동안에 장애가 없이 내 주변 사람들 도움이 없이 나 혼자 알아서 깨끗하게 살다 가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게 바로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당을 그래서 낮춰야 되는 거예요. 다음 볼까요? 그래서 망막병증이라는 것이 생기면은 앞이 갑자기 안 보여요. 갑자기 안 보여요. 갑자기. 요즘 좀 시력이 떨어진 것 같아. 뭐 눈곱이 끼었어. 충혈됐어. 이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증상과 겉으로 봐서는 이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둡게 해가지고 눈을 쫙 벌려서 보는 안저 사진, 눈 쫙 깊숙한 걸 찍는 카메라가 있어요. 이제 그런 방법을 써서 하거나 아니면 안과 진료를 보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종합병원이나 큰 대학병원의 당뇨병 센터를 가면 안저 카메라가 있어서 간단한 안저 사진 정도는 찍을 수 있고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정식으로 안과 진료를 보라고 아마 할 겁니다. 되게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콩팥은 소변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 아까 중요한 물질을 알부민이나 단백질 같은 게 새 나오는지를 소변 검사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콩팥 신장 기능을 알 수 있는 혈액 검사도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릴 텐데 그래서 간단한 혈액 소변 검사 그리고 간단한 안저 사진으로 합병증을 찾아낼 수가 있다. 제일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게 말초신경 합병증인데 여기서는 뭐 이렇게 다음 보시면 여기 나오죠? 예, 소변 검사, 혈액 검사를 알 수 있다고 있고, 그리고 이런 발 쪽의 증상을 찾기 위해서 모노필라멘트니 뭐 이런 게 있는데, 결국 환자분이 증상을 얘기하면 의사가 그냥 추정해서 이제 결정을, 진단을 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장비로 검사하는 게 더 정확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장비는 보험이 되는 검사도 있고, 보험이 안 되는 검사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정도 장비를 가지려면은 당뇨병 전문 의원을 가시든지 아니면 종합병원 이상을 가셔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 그 합병증을 막기 위한 게 우리 치료의 목적이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이런 검사를 하는지 그게 진짜 당뇨병 관리예요.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혈당은 왜 낮춰야 된다? 합병증을 막기 위한 거고 내가 오래 산다기보다 깨끗하게 살다 가기 위한 건데 그걸 찾아내려면 합병증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검사 하나도 없이 혈당만 계속 재면서 보는 당뇨병 관리는 제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합병증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냐가 진짜 당뇨병 관리를 제대로 하는 거다. 이걸 꼭 좀 오늘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좀 대혈관 합병증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지금 맨 처음 말씀드린 내용이 혈당을 낮춰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 다음 이건 사실 죽고 사는 문제가 좀 있긴 해요. 심내혈관이라는 건 뭐예요? 심내혈관은 결국 혈관이 큰 혈관이에요. 아까 말한 것은 이제 자잘한 말초혈관인데 이제 큰 혈관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 혹은 머리 뇌로 가는 혈관을 얘기하는데
혈관이 점점 이렇게 좁아져서 덩어리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막혀버리면 사고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심장혈관에 사고가 터지면 심장 근육이 썩어버리고 뇌혈관에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 뇌경색, 뇌졸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건 혈당 조절만 잘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게 협심증, 심근경색, 이거 이제 가슴 움켜쥐고 쓰러지는 거죠. 그다음에 뇌졸중, 뇌경색. 이거 반신불수돼서 이제 보면은 그래도 재활 의지를 가지신 분은 쩔뚝쩔뚝 하면서도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시잖아요. 이제 이런 뇌졸중이 오는 게 이제 무섭긴 하지만은 이걸 막으려면 혈당만 가지고 안 된다. 이제 그건 좀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혈압하고 고지혈증하고 흡연 이 세 가지예요. 나이 먹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이 먹어서 혈관이 좁아지는 것은. 하지만 담배는 끊을 수 있잖아요. 맘먹으면. 그래서 담배를 피는 한은 큰 혈관이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그래서 담배를 끊는 게 만약 지금 피시고 내가 5년 안에 죽을 것 같다. 그럼 솔직히 안 끊으셔도 돼. 예, 진짜 5년 만에 저런 혈관이 막힐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고 5년 앞으로 살 날이 남았는데 뭘 못 하겠어요. 그런데 10년 이상은 내가 더 살 것 같아. 그럼 끊으세요. 저는 10년 이상은 내가 더 살 것 같다. 지금 80이 돼도 90 넘어가는 게 남일 같죠. 제 환자분 중에 90 넘은 분이 한 7, 8분 다니세요. 실제로 90 넘은 분은 이제 너무 흔해가지고 이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0년 이상 살 것 같다. 그러면 담배를 끊으시면 되고, 혈압과 고지혈증을 잘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당보다 사실 더 중요해요. 근데 이것은 요즘 약들이 워낙 좋아가지고 의사가 처방한 약을 잘만 먹으면 이게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약을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해요. 당뇨병은 뭐 먹는 거, 활동, 뭐 이런 운동,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고혈압, 고지혈증은 간단하게 약만 잘 먹으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잘 먹으면 충분히 해결이 되고 담배 끊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당뇨병의 동반 질환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큰 혈관은 사실 이제 혈당 조절 외에는 의사의 약 처방을 잘 먹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다시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당뇨병은 그럼 혈당만 조절 잘하면 해결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합병증을 막는데 아까 말한 그 눈, 망막, 콩팥, 말초신경은 혈당 조절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건 진짜 혈당 조절이 제일 중요한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이렇게 이건 죽고 살 수 있는 문제나 이런 경우에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이제 여기서 이상 지질 혈증이라고 왜 표현하냐면 콜레스테롤 이제 요즘 어르신들 많이 아시더라고요. 몸에 좋은 것과 나쁜 게 있어요. 몸에 좋은 것은 높을수록 좋고 몸에 나쁜 건 낮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지혈증 그러면 지질을 무조건 낮추는 게 좋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죠. 근데 낮추는 게 아니라 높여야지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제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 한 거예요. 고지혈증은 무조건 나쁘다? 오히려 높아서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이라는 정상이 아니다는 얘기죠. 이상 지질혈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고지혈증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혈압, 혈압 관리와 지질혈증 치료가 중요하다. 자, 여기서 정상 혈압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정상 혈압은 120에 80입니다. 그게 120에 80이 혈당에도 연관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 당뇨병이 없는 정상인들은 혈당이 낮아도 80 밑으로 잘 안 떨어지고 높아도 120 이상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대개 80에서 12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이 되거든요. 혈압도 그래요. 낮아도 80 밑으로 잘 안 떨어지고 올라도 120 이상으로 안 떨어져야지 그게 정상 혈압입니다. 그래서 120에 80을 넘어간 순간 정상이 아닌데 이렇게 오신 분들 중에 연세가 많은 분은 되게 의사들이 조절 목표를 130에 80으로 잡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140에 90으로 잡기도 해요. 그것은 130이나 140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약을 좀 강하게 써야 되는데 연세가 드실수록 그 강한 약에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높아요.
거기서 막 어지럽고 가다가 막 쓰러질 수도 있고 특히 앉았다 일어설 때 앞이 깜깜해지면서 팍 떨어지면 그런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고 그게 요즘같이 땀 많이 흘리고 더운 계절에 더 심해집니다. 그럴 때는 의사들이 오히려 혈압약을 좀 줄여서 혈압을 올려놓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2차 사고, 뭐 머리를 깨진다든지 이런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사람들하고 연세 드시거나 합병증이 동반된 분들하고는 교과서에 있는 대로 하지 않고 그 환자분 상태에 맞춰서 의사들이 조절 목표를 다 조금씩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다른 병원에서는 120, 80 만들라 했는데 여기서는 왜 이거에도 약을 안 올리냐 이렇게 항의하실 게 아니라 그 의사가 무슨 생각을 갖고 이 정도를 조절하려고 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생각보다 되게 복잡한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약 처방을 한다는 거. 그래서 고혈압 여기 수치가 나왔는데 140에 85라 그러는데요. 그 이상 되면 무조건 약을 쓰는 기준이 된다는 거지 140에 85 밑으로만 유지하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합병증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면 좀 더 낮추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혈압이 굉장히 어려운 게 병원에 오면 우리 환자분들 다 혈압이 올라가 평소보다. 저한테 혼날까 봐 혈당이 얼마 나왔을까 당화혈색소 얼마 나와서 또 원장님이 뭐라고 혼을 내지 않을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혈압이 다 올라가. 그리고 저한테 칭찬을 받고 다시 혈압을 재잖아요. 혈당 조절 너무 잘하셨어요. 이번에 석 달 처방 좀 여유 있게 오세요. 이러면 혈압이 뚝 떨어져 가지고 들어올 때와 나갈 때 혈압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혈압은 수시로 변하거든요. 특히 고혈압 환자는. 근데 어느 혈압을 가지고 의사가 약 처방을 해야 되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의사로서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혈압을 좀 재우시라 그래요. 집은 되게 익숙한 곳이잖아요. 낯선 곳이 아니고 물론 집에서 누군가 스트레스를 주면 열받아서 올라가겠지만 대부분은 집이 좀 비교적 편한 장소죠. 그래서 아침 막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와서 혹은 자기 전 이렇게 익숙한 곳에서 혈압을 잰 그 기록을 가지고 오면 혈압기는 처음 한번 사놓기만 하면 사실 돈 들 게 없어요. 건전지 좀 갈거나 아니면 충전해서 쓰면 되니까 그걸 재서 메모를 해서 의사한테 주는 게 보여줘서 의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의사가 정확한 약 용량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혈압 수치는 수시로 변하니까 어떤 혈압을 기준으로 할 건지가 의사가 이제 판단할 문제이다. 이제 고지혈증 수치는 이것도 역시 환자분마다 다 조절 목표치가 틀립니다. 그리고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1차 기준으로 삼지만 중성지방을 낮추기는 중성지방이라는 고지혈증 수치를 가지고도 판단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용어지만은 넌 HDL 콜레스테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의사들이 보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약의 강도나 종류를 또 다 다르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 아실 건 없지만 어쨌든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같은 고지혈증은 낮추는 게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여기서 이제 생활습관 개선 이런 게 있는데 생활습관 고지혈증에 제일 안 좋은 건 딱 하나예요. 제가 보기에는 술이에요. 술. 술 마시면 중성지방 안 잡힙니다. 그래서 술을 좀 자제하시는 게 필요하고 나머지는 사실 약을 잘 드시면 웬만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 또 하나는 이제 비만 관리인데 여기 보니까 비만하신 분 없어요. 자, 미국의 비만은 의자 하나에 못 앉는 사람 정도 돼야지 비만입니다. 근데 의자 하나에 다 앉아 계셔서 제가 보기에 여기서 심각한 비만은 없어요. 이제 근데 걱정이 뭐냐? 한국 사람들 비만의 특징은 배가 나오는 거예요. 배. 허리둘레. 그래서 자기 허리둘레가 여자는 85cm, 남자는 90cm가 넘으면 복부 비만이에요. 저도 살짝 복부 비만이 있어요. 술 뭐 회식 연달아 몇 번 있으면 여지없이 허리띠 하나가 더 늘어나 버립니다. 술 딱 끊고 한두 달 지나면 또 허리띠 하나가 싹 줄고 배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내 비만 정도를 평가를 한다. 그래서 체중을 막 빼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내 허리가 날씬해지는데 주력을 하시면 돼요. 연세 드신 분이 무리하게 체중 빼려다가 진짜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자, 폐경 이전에 50세 밑에 젊은 분 같은 경우에는 체중 빼는 노력을 하시면 도움이 돼요. 폐경되면 여자가 아니라 이제 남자화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화 되고 그래서 저도 요즘 50 넘은 뒤로는 드라마 보면 자꾸 눈물이 나오는데 이 여성화 되는데 제 집사람은 갈수록 거칠어져요. 그래서 말도 막 힘도 더 세진 것 같고 근데 확실히 이 여성은 남성화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50세 되기 전에 몸매를 최대한 빼놔야 돼요. 폐경이 되면 되게 살 빼는 게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폐경 전에 노력을 해서 뺄 수 있는 데까지 빼고, 폐경 후 이제 연세가 70, 80 넘으면은 제 생각에는 더 찌지 않는 게 중요해요. 갈수록 퍼지지 않는 게. 어떻게든지 현재 몸매를 최소한 유지해야 되겠다. 이게 현실적인 목표고, 전체 몸무게보다는 내 허리둘레를 이제 중요시해야 된다. BMI라는 용어를 이제 가끔 쓰는데 체질량 지수라 해서 키하고 몸무게거든요. 근데 어르신들 가면 키가 갈수록 줄잖아요. 똑같은 몸무게인데도 비만도가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키가 줄어서 상대적으로 비만도가 늘어나는 거니까 뭐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제 허리둘레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만을 해결하는 과정이 뭐예요? 보다 적게 먹고 보다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게 장수 노인들의 비결이죠. 소식, 부지런한 거, 긍정적인 생각. 이게 장수 노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이제 음식에 욕심을 내지 말자. 소식을 하고 가급적 죽는 날까지 부지런하게 내가 굴자.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 이러다 보면은 어느덧 이렇게 90이 넘고 95가 넘고 100살까지 사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약물에 대해서 전 질문이 좀 있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해서 그래도 4시 이전에 끝내야 되니까 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의외로 약물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당뇨병 진단을 받았을 때 약은 언제 시작하나요? 그냥 원칙은 먹는 거 조절과 운동을 해도 안 될 경우에 약을 쓰자고 돼 있는데 처음부터 약을 써도 됩니다. 왜? 이게 있어요. 옆에서 이 자전거 중에서 전기 자전거 있어요. 내가 막 굴려서 가는 것과 모터가 달려서 전기 힘이 좀 받으면 훨씬 더 빨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표를 달성은 하는데 내 췌장 혼자서 내 몸으로만 조절하는 것보다 약의 도움을 받으면 좀 빨리 그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고 뇌 췌장이 힘들게 혈당 조절하는 것을 좀 수고를 덜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의사들은 전략적으로 약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씁니다. 근데 오히려 환자분들이 나 약 안 먹고 이제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면서 이러는데 그럼 당뇨병이 진단이 됐으면 평생 가지 뭐. 당뇨병이 평생 가니까 약을 평생 먹는 거지 그 약 마약도 아니고 약을 먹었기 때문에 평생 약을 먹는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당뇨병 약을 젊은 친구들은 살 쫙 빼고 술 담배 끊고 이런 분들은 약이 뭐예요? 주사까지 맞다가 먹는 약으로 돌렸다가 완전히 끊는 경우도 있어요. 재환자분 중에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확률이 얼마게요? 재환자 1000명 중에 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995명은 약을 못 끊습니다. 근데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약 없이 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당뇨병 조절하려고 이 세상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도 먹으면서 좀 편하게 먹고 싶은 것도 어느 정도 먹으면서 지내는 게 좋지. 자, 약의 효과는 어떠냐? 이건 이제 글씨는 잘 안 보이니까 그림 형태로 보죠. 자, 약을 기전을 이제 복잡하게 설명은 안 드릴 건데 이 원칙이 있어요. 약은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약을 개발을 할 때 일정한 시간에 하루에 한 번 내지 2번 혹은 3번, 대개는 한 번 내지 2번입니다. 규칙적으로 먹었을 때 약이 이렇게 작용하고 이렇게 효과가 나오구나. 이걸 전제로 개발을 해놓은 약이에요. 그런데 이 약을 오늘은 아침에 먹었다, 내일은 점심에 먹었다, 모레는 저녁에 먹었다, 또 아침에 먹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면요. 약이 몸속에 들어가서 피 속에 혈중 농도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효과도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러면 혈당이 너무 떨어졌다, 너무 올라갔다, 춤을 추게 되고 이렇게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굉장히 안 좋아요. 오늘 그 장착하는 리브레라는 연속혈당 측정기가 바로 그걸 보는 겁니다. 혈당이 얼마나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게 아주 오르락 내리락 한 정도가 심할수록 합병증이 더 빨리 오게 돼 있어요. 똑같은 평균 값이라도. 이런 거죠. 학생 때 평균 성적이 90점이에요. 아니 80점이라 합시다. 근데 어떤 학생은 모든 과목이 80점 근처로 쫙 나와. 10과목을 시험 보는데. 골고루 잘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100점이 나왔다, 빵점이 나왔다, 50점이 나왔다, 70점이 나왔다, 막 들쭉날쭉해. 그러면 이 학생이 수능을 볼 때
어느 정도 나올지 예측이 될까요? 예측이 안 돼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꾸준히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학생은 얘는 틀림없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 거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거죠. 혈당도 차라리 조금 높더라도 변화가 없이 일정 비슷하게 나오는 게 합병증을 줄이는 데 더 유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리브레를 달아보고 나중에 수치를 볼 때 내가 혈당이 막 춤을 많이 춘다. 이것은 나한테 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높더라도 별로 올라가지도 않고 별로 떨어지지도 않고요. 비슷하게 나오는 게 몸에도 좋은 거고, 약을 시간을 막 왔다 갔다 해서 먹으면은 그게 이제 더 변화폭이 심해지기 때문에 약은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게 좋겠다. 그리고 반드시 먹는 거 조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아까 이제 맨 처음 강의 때 아마 들었을 텐데, 당뇨병은요, 고혈압, 고지혈증은 약을 잘 먹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당뇨병은 안 그래요. 내가 아무리 뭐 좋은 센 약을 먹고, 심지어 주사를 하루에 4번 맞아도, 지나가다가 우연히 뭐 커피 믹스 한 잔 쫙 마시면은 혈당 2, 300 쫙 올라가요. 평소에 여기서 혈당 조절 잘한다고 자신한 분들 가면서 커피 믹스 먹고 1시간 30분 이나 리브레에 보면은 뭐 200 이상은 쉽게 뚝고 올라갈 거예요. 아무리 조절 잘했던 분도. 그만큼 먹는 게 모든 걸 순간 다 무너뜨리는 게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먹는 거 조절이 사실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약이에요, 약. 그리고 의사가 약 처방할 때는 자, 이분이, 내 약을 먹는 분이 어느 정도 먹을 거다. 이분이 하루에 3끼 먹는다? 혹은 2끼 먹는다. 이분은 이렇게 식사를 2번 하고 어느 정도 먹는구나. 라고 이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은 언제 하세요? 그러니까 난 저녁 먹고 항상 뭐 동네를 이렇게 돈다. 그러면 먹는 양과 운동량을 미리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약을 딱 세팅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내가 컨디션이 아주 좋아가지고 저녁에 운동장 한 바퀴 도는 것을 한 5바퀴 돌아버렸어. 그럼 평소보다 운동량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럼 저혈당이 오는 거예요. 반대로 점심 때 나는 밥을 항상 한 공기 먹는데 오늘 내가 정말 좋아하는 반찬이 나왔어. 그래서 왕창 먹었어. 내 집 뷔페에 가가지고 무슨 행사 돌잔치 가서 많이 먹었어. 그럼 그때 혈당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은 의사가 준 약을 잘 먹었지만 의사가 예상하는 범위를 벗어나게 많이 먹거나 운동을 적게 하면은 혈당이 올라가고 또 입맛이 없다고 갑자기 밥을 먹다 말거나 운동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저혈당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한 약을 써서 이 의사가 먹은 약을 먹고 내가 저혈당이 왔다. 그렇게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의사한테 말한 대로 먹고 운동을 했나 이걸 좀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개 원인은 먹는 거나 활동량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평소에는 괜찮다가 갑자기 그런 경우에는 약이야 똑같은 약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혈당이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것은 내 먹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일 거다. 그래서 먹는 거, 바둑이나 장기에서 복귀한다 그러잖아요. 내 수가 판이 끝난 다음에 다시 뭐에서 내가 실수했냐 보듯이 먹는 것과 활동량이 뭐가 평소와 달랐지? 이걸 한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는 밥량을 똑같이 먹었는데 그 전날에는 계란 후라이하고 뭐 김치만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봤더니 멸치볶음이 추가로 올라왔어. 근데 멸치볶음 어떻게 만들어요? 물엿을 잔뜩 넣었잖아요. 근데 그거 딱 2점 먹었다는데 혈당이 뭐 200이 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의외로 설탕, 물엿, 올리고당, 이런 꿀, 이런 당분이 들어가는 순간 반찬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쉽게 200을 올라갑니다. 그 니브레를 달면서 이제 테스트 해보시면 돼요. 내가 오늘 비빔밥을 먹는데 집에서 해본 비빔밥을 먹었을 때와 식당에서 사 먹는 비빔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이제 똑같은 메뉴라도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당분을 많이 쓰는 반찬이 들어있으면 생각보다 혈당이 되게 많이 올라갑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조절할 능력이 있으면 상당히 고급 환자예요. 수준이 이제 높은 환자들이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면서 조절합니다. 처음에는 공복혈당 잡기도 이제 어려운데 당화혈색소 한 7%대, 6%대 이렇게 조절하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 계산하면서 조절하는 분들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 성적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식사, 운동, 약물, 이 삼각형, 이 세 꼭지 밸런스가 서로 균형이 잘 맞는 게 당뇨병 관리에서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게 저혈당이 빠지지 않는 비결이기도 하고요. 자, 약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 이름을 뭐 외워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근데 약이 저렇게 종류가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근데 대충 한 9가지, 인슐린까지 하면은 9가지 계열이 있어요. 그 9가지 계열에 또 몇 개씩이 다 또 성분이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을 3가지 내지 4가지 조합을 해서 쓰거든요, 의사들이. 얼마나 머릿속이 복잡하겠습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약이 이 환자분하고 궁합이 잘 맞을 거냐? 그게 이제 의사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드시는 거, 활동량, 그다음에 어떤 분은 특히 위장장애에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남들한테는 잘 맞을지 몰라도 이분한테는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이 이것만 먹으면 엄청 부어. 어떤 분은 또 살이 너무 빠진다고 뭐라고 하셔. 그리고 소변으로 당이 나와서 밑이 너무 가려워, 여자분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작용 기전은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내거나 인슐린을 잘 사용하게 하는 이런 약들도 이제 작용 기전이 있지만 그건 의사들의 몫이고, 일단 이 특정 약을 먹은 다음에 뭐 속이 안 좋다거나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없던 게 갑자기 생기면은 의사한테 한번 얘기는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약 때문이라 생각하고 무조건 약을 안 먹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의사랑 상의. 그래서 처음부터 무조건 약을 막 몇 달씩 받아가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먹어가면서 약을 테스트해 가면서 나랑 잘 궁합이 맞는지를 의사 환자가 서로 이제 조심스럽게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은 이미 엄청난 임상 연구를 거쳐서 검증을 거쳐서 나온 약들이고, 이런 당뇨병 약, 고혈압 약, 고지혈증 약은 거의 평생을 먹는 걸 전제로 개발하기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으면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심각한 부작용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제 소소한 불편함은 좀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 어떤 분은 뭐 무던하게 넘어가는 분도 있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담당 주치의한테 얘기를 해서 혹시 약하고 연관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약을 바꾸든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 부작용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제 GLP-1 수용제 작용제, 이제 뭔가 영어로 써져 있는 것은 마땅한 한글로 번역할 만한 게 없어서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굳이 아실 건 없고, 이게 요즘 뜨는 약이에요. GLP-1 수용제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 혹시 맞아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게 이제 이 GLP-1 수용체 작용제인데, 여기서 이 약의 특징이 뭐냐? 요즘 새로 뜨는 약이에요. 몇 년 전부터. 이 약이 체중 감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을 당뇨약이 아닌 비만약으로 개발해서 나온 게 싹센다라는 비만 주사죠.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이 약을 만든 회사가 또 새로운 GLP-1 이 계열의 약을 개발했는데, 그게 체중 감소 효과가 어디 위 수술하는 것만큼 떨어뜨린대요. 체중 비만. 그래서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미국의 연예인들이 다 그 주사 맞고 살 빼고, 그래서 그게 너무 잘 팔리니까 그 미국의 닐리라는 회사나 이런 데서 그 주사약을 생산하느라고 우리 당뇨약을 공급을 줄여버렸어. 그래서 이번 여름 중에 저게 다 품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 주사제 트루리스트라는 주사를 맞는 분은 조만간에 약국에 약이 없다는데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못 맞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저 계열의 약이 요즘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뭐 공급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왜? 체중 빠지는 효과가 있어요. 미국이나 이런 외국은 비만한 당뇨병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중 빠지는 효과가 있는 당뇨병을 되게 선호합니다. 의사들도 선호하고 환자들도 선호하고. 대신 우리나라 사람들이 크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저게 속이 미식거리고 좀 위장장애가 있어요. 근데 실제 위를 망가뜨리는 건 아니고 식욕을 억제하다 보니까 비만약 공통적인 특성이죠. 식욕이 떨어지고 속이 좀 미식미식하고 더부룩하고 체한 것 같은 느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장장애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저거 독한 약이다라고 오해를 하는데 실제 내시경 해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위 자체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원래 식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체중이 빠지는 거고, 그로 인해서 위장장애 증상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약이 빨라야 내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건데 저 약 처방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벌써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은 그 약을 맞아봤다고도 하는 분도 있고. 어쨌든 이 GLP-1이 어려운 용어지만 이게 요즘 당뇨병 시장에서 막 이제 커가는 약이니까 여기 정도 오실 정도면 상식적으로 이 약을 안다 그러면 되게 수준이 높은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도는 알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질문이 있으면 편하게 하십시오. 그럼 제가 성심껏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시거나 뭐 당뇨병에 대해서 뭐가 됐든 질문하십시오. 네, 네. 뭐 온갖 황토끼를 뭐 걷기가 유행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네. 당뇨 환자의 경우에 이건 세균 문제 때문에 네. 좀 염려가 되는데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황토끼를 맨발로 걸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당뇨병 환자들 중에서 혈당 조절이 잘 되고 그다음에 이 발 쪽에 신경이나 혈관 합병증이 없는 분은 사실 상관없어요. 그런 분은 상관없어요.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서 발 쪽에 아까 말초신경이라 했잖아요. 말초신경 이상이 있거나 혈액순환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말 그대로 상처가 나거나 균이 침투하면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들어가냐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자, 코로나 걸렸을 때 우리 당뇨병 환자들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높아요. 그 당뇨병 환자들은 나이가 젊어도 다 코로나 백신에 우선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당뇨병이라 해서 무조건 코로나 걸리면 죽느냐? 그건 아니고 혈당 조절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는 분이 위험한 거예요. 합병증 오고. 이런 분들이 그걸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당이 올라가는 거에 비례해서 면역력은 떨어지거든요. 실제로 혈당이 이제 수술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의사들끼리 서로 막 협진을 하는데 혈당이 높으면 수술을 안 해주고 미루는 경우도 있어요. 하다못해 동네 치과 가면 혈당 높다 그러면 이도 안 뽑아줘요. 왜 그러냐면 그게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확 올라가니까 그래요. 근데 혈당 조절이 잘 되고 합병증이 없는 당뇨병 환자분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합병증도 없고 혈당도 잘 조절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거 하셔도 되는데 아무튼 발에 상처가 없는지 이런 거 좀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하죠. 예.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주치의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인슐린을 맞고 아침에 아침 저녁을 먹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아침에 간단하게 먹고 그러니까 이제 아침 약을 자꾸 거르게 돼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점심 때 식후에 혈당이 높아지고 이래서 네. 점심 때 이제 약을 못 먹었었거든요. 아침에 안 먹고 그거에 대해 여쭤보지는 못했는데 임신 방법은 만약 이제 그 얘기를 담당 주치의한테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이제 아침을 안 먹는데 이제 아침 먹어요? 근데 그 약의 특성이 아침 식후만을 잡기 위한 약이면은 그렇게 좀 식사량에 따라서 약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식사와 전혀 무관한 아침 식후와는 관계없이 하루 종일 작용하는 최소한 내지 12시간 낮 오후까지 담당하는 저혈당이 없는 약이라면 처방대로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느 계열의 약이냐가 중요한데 인슐린 분비 촉진제가 들어있으면 아침 식사량이 적을 때 그런 약을 먹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오전에 저혈당이 올 수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 먹었을 때 저혈당이 없었으면 아마 그런 약이 안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혈당이 오지 않은 이상 아침에 처방 나온 대로 아침, 저녁 이렇게 드시고 혹시 오전에 자꾸 저혈당이 온다 그러면은 담당사와 상의를 해서 약을 점심때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아침 약을 좀 저혈당이 없는 약으로 교체한다 할지 이렇게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건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네. 당뇨병을 이제 들을 때 의사 선생님들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혹시 이렇게 저희가 일반인들은 호흡기 과정이나 내분비 계열의 과장님들 선택을 잘 모르거든요. 내분비 계열의 네네. 과장님을 만나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한 번 더 여쭤보고 네네. 싶고요. 네. 보통 실은 오늘도 이렇게 선물로 루테인을 주긴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 영양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당뇨 환자들은 이런 영양제를 이렇게 보조제라고 해야 되나 영양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선택을 어디까지 먹어야 되는지 뭐 마그네슘 같은 거 뭐 아연 뭐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데 뭐 무릎이 아프다고 또 사서 먹고 이렇게 눈이 이렇게 좋다고 이런 것도 먹고 해도 괜찮은 건지 네. 궁금합니다.
예. 그 첫 번째 이제 내과는 9개 분과가 있어요. 내과 의사. 근데 첫째는 이제 그 몸의 장기별로 나눠져 있죠. 순환기, 심장을 주로 보는 심장 내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폐, 숨 쉬는 걸 담당하는 호흡기 내과. 그다음에 위와 장, 간 이런 걸 보는 게 소화기 내과. 그다음 콩팥을 보는 게 신장 내과. 콩팥 내과라고 하죠. 그리고 내분비 내과는 내분비라는 게 호르몬을 얘기해요. 호르몬 분비에 관련된 병을 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췌장에서 인슐린이나 호르몬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고장이 나는 게 당뇨병이죠. 그리고 부갑상선 호르몬이나 이런 칼슘 대사에 관련된 게 골다공증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이 알고 있어요. 갑상선, 목 앞에 여기 이렇게 있는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는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갑상선 질환. 주로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 외에 뇌하수체, 뭐 부신,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 분비 질환은 다 내분비에서 보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병이 당뇨병, 갑상선 질환, 골다공증이죠. 이게 가장 많은 환자 수가 많죠. 이게 이제 내분비 내과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류마티스 내과가 있어요. 류마티스는 아시죠? 관절에 이제 문제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 굉장히 어렵고 특수한 병을 다루는 과입니다. 그 다음에 알레르기, 뭐 기관지 천식도 알레르기예요. 이제 이런 그런 아토피 이런 게 이제 알레르기를 보는 과가 이제 있고 또 뭐가 있죠? 감염내과. 이번에 코로나로 엄청 뜬 과죠. 감염내과, 내과 의사 중에서도 감염을 전공한 의사들이 나와서 코로나에 대해서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세균 감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져 있으니까 사실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내분비 내과를 선택을 해서 보는 거죠. 근데 간혹 가다가 순환기나 신경과나 뭐 다른 과에서 당뇨약을 같이 처방받는 분이 있는데 그건 대부분 환자분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과 다니기가 귀찮다. 그 돈을 진찰료를 2번 내는 게 싫다. 그렇게 해서 그냥 싸잡았는데 그게 그 환자분들이 당뇨병을 쉽게 보는 거예요. 이건 뭐 굳이 전문가 아니고 무슨 비타민 처방받듯이 그냥 같이 이왕이면 한꺼번에 해주세요. 그러면 심장내과 의사가 당뇨병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기는 심장을 주로 전공을 했고 심장 질환에 관심이 있고 그쪽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약간 이거 환자분이 원해서 처방해 주는 거예요. 그 반대로 내분비 의사는 심혈관 질환 치료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심장이 협심증 막 가슴이 아파 죽겠다는데 내분비 의사가 붙잡고 검사합시다, 뭐 해봅시다 이럴 것 같아요? 심장내과 진료 보세요 이러지. 자기 분야가 정해진 의사들은 되게 그 외를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실력이 뛰어나고 경험이 많은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것밖에 모르니까 저는 그 외에는 가시라고 그래요. 제가 볼 능력이 있으면 보겠지만 저는 이제 25년 동안 당뇨병 이쪽으로만 봤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과를 잘 몰라요. 중요한 과가 있네. 종양내과, 혈액종양내과, 혈액암이나 암을 다루는 이런 내과도 있죠. 제가 암 환자가 오면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이제 암을 다루는 내과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는 의사가 더 양심적이고 솔직한 것일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속이 안 좋아서 오시면 그냥 위염약, 배탈약 정도는 처방을 하는데 계속 아프다. 2주, 3주가. 그러면 소화기를 더 잘 보는 데 가서 위 내시경 검사도 해보고 이렇게 진료를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야를 좀 골라서 갈 수도 있어요. 동네 의원도 가만히 살펴보면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내분비 이쪽 당뇨병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이 많지 않아요. 이건 마이크 끄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게 돈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인슐린 환자 붙잡고 막 얘기해봤자 여러분들이 낸 진찰료는 똑같아요. 인슐린을 왜 맞아야 되냐면 맞기 싫다는 환자 붙잡고 막 설득을 하고 의학적인 설명을 하고 또 어떻게 맞는지 교육을 약국에서 약사분들이 교육할 것 같아요. 가지고 알아서 맞으세요 그러지. 그럼 올라와가지고 이제 처방한 의사가 설명하는 거죠. 그런다 해서 진찰료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되게 이제 좀 기피 대상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많이 잡아먹고 복잡한데 별로 이제 그 사실 이렇게 운영에는 전혀 보탬이 안 되죠. 그래서 대학병원에서도 내분비과는 좀 천대를 받아요. 왜 매출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 막 뜨는 데가 어디예요? 그 딱 보면은 간판을 크게 한 과가 그게 돈 되는 과예요. 그 심혈관센터, 뇌혈관센터, 뭐 암센터 이런 게 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분비는 크게 간판 붙인 데 별로 없어요. 거긴 구석지에 저기 있고, 교육실 한번 찾아가려면 삼성서울병원 가봤더니 어디 저기 지하 구석에 이렇게 있어요. 그나마 거기가 제일 잘 돼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거 보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아내분비 가끔 강의에 오시는 우리 그 선생님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아당뇨병 전문 간호사 딱 한 분 있어요. 그분도 대학병원에서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후원자가 있어요. 유명 재벌, 제가 뒷얘기인데 이런 애들 모 재벌이 일형 당뇨병 애가 냈는데 걔를 외국에서 치료를 받고 왔는데 외국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양심에 걸린 거예요. 우리나라 이런 소아 애들은 이런 혜택을 왜 못 받냐. 그래서 서울대가 후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은 사실 병원에서 완전히 적자 파트죠. 그건 인건비도 기본 인건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후원금이 없으면 사실 거기가 돌아갈 수가 없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수가가 그래서 필수 의료 그 뇌출혈 나도 사망을 하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제 그게 의사들이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정책, 국가 정책이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아당뇨인 협회 대표께서 자꾸 정책 일을 하는 것도 그거예요. 이건 국가가 이게 방향을 잡아줘야지 의사 개인의 양심에 맡겨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그 좀 이런 필수 의료라고 하는 데가 지원이 떨어지고 내분비도 약간 거기에 좀 이렇게 민망합니다. 이런. 또 하나 질문이 뭐였냐면 그 보조식품인데요. 자, 보조식품, 전문 의학 딱 어감이 느끼죠. 하나는 진짜 치료 효과가 입증이 된 거예요. 많은 임상 연구를 거쳐서. 그래서 이건 진짜 약으로 쓰는 거예요. 그 보조식품은 효능이 조금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광고를 가만히 보면 있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있다가 아니고 있을 수 있다. 그런 걸로 교묘하게. 그래서 해가 되지는 않을 건데 그걸로 뭐가 치료가 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들이 사왔다. 그 효심을 먹는 거지. 그 약을 먹고 내가 눈이 팍 터진다. 그럼 저부터 먹겠습니다. 그런 뭐 보면은 암도 고치고 뭐 눈도 다 성성하고 그럴 것 같지만은 루테인도 굉장히 필수 이제 음식으로 섭취하기가 힘든 그런 성분이긴 하지만 루테인을 막 집어넣어서 눈이 확 좋아졌다. 이런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약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약 정도 되려면 약 전문 약으로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밀가루보다는 효과가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치료 효과가 있어야지 그 약으로 인정을 받는 거고 그런 약은 이렇게 아무나 팔 수가 없고 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광고가 나오는 것은 다 약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기대는 확 낮춰야 돼요. 그냥 사온 사람의 정성을 먹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왠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먹는 것은 그 스타틴이라는 고지혈증약 그리고 비타민 D는 먹습니다. 그 정도는 먹는. 왜 햇볕을 거의 못 봐가지고 실제 피 검사하면 낫거든요. 근데 그 외에 소위 영양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먹을 사람 거의 없어요. 진짜 끼니를 굶거나 혼자서 하루에 한 끼 먹는 이런 그 독거 노인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애들 이런 애들은 꼭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의 대부분은 뭐 너무 먹어서 이게 문제지 못 먹어서 생기는 영양실조 이런 거 거의 없으니까 영양제를 종합 비타민 하나 정도는 과일을 좀 자제해야 되니까 먹어도 되지만 너무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거 사 먹을 돈으로 운동에다 투자를 하고 놀러 다니시고 이러면 좋겠어요. 시간이 4시간 넘었네요. 그래서 이만 이제 저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